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이야기 하나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지방에 부유하기로 이름난 양반댁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대감 댁이라 불리는 이 집안은 대대로 넓은 땅과 많은 곡식을 소유한 것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기이하게도 근래 들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곡식 창고는 날이 갈수록 비어가고 장터에 내놓는 장사마다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댔죠. 아무리 봐도 이상하구먼. 김대 감댁이 이렇게 될 줄이야. 복이 들어오지 않는 집 같소. 뭔가 꺼림칙한 기운이 도는 것 같지 않소. 그러게 말입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실제로 김대감은 속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인들에게 창고를 더 꼼꼼히 지키라고 지시했지만 곡식은 계속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밤 하인 중 하나가 대감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창고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지금 막 쌀자루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대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범인을 찾은 것일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대감은 바로 잡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자가 어떻게 생겼더냐? 젊은 사내인데 옷차림이 말이 아닙니다. 떠돌이 같아 보였습니다. 알겠다. 일단 지켜보자꾸나. 하인은 의아해했지만 대감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김대감은 몰래 창고 근처를 지켜봤습니다. 과연 그 젊은 사내는 다시 나타났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쌀자루를 가지고 간 그 사내가 며칠 뒤엔 다시 창고로 돌아와 쌀독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흐트러진 곡식자루들을 다시 가지런히 쌓아두었습니다. 김대감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인에게 물어보니 그 사내는 밤마다 나타나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져가고 어떤 날은 가져다 놓고 마치 창고를 자신의 집인 양 드나들고 있었죠. 김대감은 더욱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더 큰 무리의 앞잡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며칠을 더 지켜본 결과 그 청년의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가져갈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가져다 놓을 때는 항상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마치 이자를 갚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김대감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한 도둑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창고를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침내 김대감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청년과 마주하기로 말이죠.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쌀을 가져다 놓으러 온 모양이었죠.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김대감이 등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청년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예상했던 거친 도둑의 모습과는 달리 맑은 눈동자를 가진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른. 일어서거라. 내가 누구인지부터 물어보겠다. 김대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죠. 소인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라니 무슨 사정 말이냐?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뒷골목에 굶주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떠도는 아이들이죠. 소인이 돌보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김대감은 청년의 눈을 지켜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 창고에서 쌀을 훔친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반드시 갚으려 했습니다. 품삯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되돌려 놓으려고요. 품삯이라니. 소인은 장터에서 짐꾼 일을 합니다. 하루 품삯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훔친 것만큼은 되갚으려 했습니다.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가져가고 어떤 날은 가져다 놓았던 거였어요. 아이들이 몇이나 되느냐? 5입니다. 막내는 겨우 7살이고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의 목숨은 한낱 미천합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감의 막내딸 춘희가 등불을 들고 나타났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춘아, 여기 오지 마라. 하지만 춘희는 이미 청년의 모습을 봤습니다. 수척하지만 맑은 눈동자,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선한 기운을 느꼈죠. 아버지, 저분이 도둑입니까? 그런 셈이다. 춘희는 청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손은 깨끗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흐리지 않았어요. 저분 얼굴을 보니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요. 춘아, 내가 뭘 안다고.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셨죠? 그럼 좋은 일 아닙니까? 김대감은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청년도 깜짝 놀라며 춘희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어린 아가씨가 자신을 두둔해 주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 소인은 정말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면 왜 훔친 것보다 더 많이 갚아 넣으셨나요? 하인들이 다 보았다고 했는걸요. 춘희의 말에 김대감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이 청년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의리와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냐? 소인은 박철수라고 합니다. 철수야, 내가 돌보는 아이들을 내가 직접 보고 싶다.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 그러실 필요는. 아니다. 내가 판단하겠다.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은 철수를 따라 마을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서 정말로 5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모두 깡마르고 창백했지만 철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 가져왔어? 아이들의 순진한 모습을 본 김대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로 이 아이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것이었어요. 철수야, 너는 어디 출신이냐? 소인은 본래 충청도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떠돌다가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글은 아느냐? 조금은 압니다. 서당에서 몇 년 배웠습니다.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마당에 나와 있는 아버지에게 춘희가 운을 띄웠어요. 아버지, 철수 씨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관아에 넘기라는 내 큰오빠 말도 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춘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대감이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 저분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김대감은 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본인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큰아들 김봉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둑을 잡으셨다면서요? 당장 관아에 넘겨야 합니다. 봉수야, 성급하게 굴지 마라. 성급하긴요. 도둑은 도둑입니다. 우리 집 체면을 생각하셔야죠. 김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들은 언제나 체면만 생각했어요. 정작 집안 살림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말이죠. 봉수야,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느냐?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어울린다는 게 또 노름판에서 돈 쓰는 일 아니냐?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철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앉아라. 김대감은 철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각해 본 결과 이 청년을 써볼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철수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네. 기회 말입니까? 우리 집 머슴으로 들어와라. 하지만 처음엔 허드레질부터 시작해야 한다. 봉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도둑을 머슴으로 들인다고요? 말이 됩니까? 도둑이라 했지만 쌀자루를 가지런히 쌓은 손이 거짓은 아니더라. 한번 써보자. 철수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대감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인이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좋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훔쳐간 쌀의 값을 정확히 계산해서 갚아야 한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진짜 머슴이 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김대감은 계속 말했습니다. 창고 정리, 마당 쓸기, 장작 패기 같은 일부터 시작하거라. 그리고 장터에 나가서 심부름도 해야 한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수는 김대감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해야 했죠. 며칠 동안 철수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저 사내, 일은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하인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가 장터에 심부름을 갈 때마다 평소보다 훨씬 좋은 값에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이 쌀이 이렇게 싸게 났나? 이 두부도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김대감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철수야, 어떻게 이렇게 싸게 사오느냐? 장터를 잘 돌아다니면서 값을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상인들과 친해지면 조금씩 깎아주기도 하고요. 그런 재주가 있구나. 뿐만 아니라 철수는 셈이 아주 빨랐습니다. 복잡한 계산도 순식간에 해냈어요. 이거 얼마에 사왔더냐? 쌀 한 가마에 20냥, 두부 10모에 성냥입니다. 그럼 모두 합쳐서 23냥입니다. 김대감이 직접 계산해봐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장터에 나간 사이에 김대감은 창고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창고 한편에 종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무언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 창고에 들어오고 나간 곡식의 양을 정리한 기록이었어요. 날짜별로, 종류별로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씨가 철수 것인가? 글씨체도 깔끔하고 내용도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져간 쌀의 양까지 정직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 사내가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구나. 김대감은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허드렛 일만 시켰는데 알아서 이런 중요한 일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철수가 돌아오자 김대감이 불렀습니다. 철수야, 이리 와라. 네, 대감마님. 창고에서 본 그 기록이 내가 한 것이냐? 철수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마음대로 한 일입니다. 아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잘한 일이다. 김대감은 기록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터득한 것이냐?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어릴 때 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장터의 큰 상인 밑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어요. 장터에서? 네, 그때 장부 정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해야 장사가 되거든요. 김대감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셈에도 능하겠구나. 조금은 할 줄 압니다. 살아남으려면 속지 말아야 하니까요. 호,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김대감은 철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단순한 머슴 이상의 재능이 있었어요. 춘희도 아버지와 철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철수야, 그럼 장사도 할 줄 아느냐? 장사요? 조금은. 하지만 미천이 없어서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김대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청년을 제대로 시험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해보겠느냐? 네. 내가 미천을 줄 테니 장터에서 장사를 해보거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다.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기회가 온 것일까요? 며칠 후 김대감은 철수를 불러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철수야, 내 능력을 확인해 봤으니 이제 제대로 된 시험을 해보자. 시험 말입니까? 그렇다. 내가 훔쳐간 쌀값을 정확히 계산했더니 은 10량 정도 되더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꼼꼼히 계산해둔 바였거든요. 그 10량을 갚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미천으로 은 20냥을 더 주겠다. 20냥이면 꽤 큰 돈인데요.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원금을 포함해 총 40냥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진짜로 이 집안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어요. 기한은 얼마나 주십니까? 한 달이면 충분하겠느냐? 충분합니다. 김대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내 신분도 생각해 보겠다. 하지만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장터에 나간 철수는 우선 며칠 동안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굶주린 시절에 배운 눈치와 관찰력이 여기서 빛을 발했어요. 저 곡식들이 값이 떨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알고 보니 다른 고을에서 흉년이 들어 급하게 내다 판 곡식들이었습니다. 품질은 나쁘지 않은데 헐값에 나온 거죠. 철수는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이 곡식들을 다 사겠소. 전부 다요? 젊은이, 이거 꽤 많은데요. 네, 전부요. 상인은 기뻐했습니다. 떨이로 내놓은 곡식을 다 가져간다니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철수는 곡식을 사온 후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과연 곡식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흉년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곡식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제 팔 때가 되었구나. 철수는 곡식을 조금씩 나누어서 팔았습니다. 한꺼번에 내놓으면 값이 떨어질까 봐서였어요. 며칠 만에 미천의 2배가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또 다른 기회를 찾았습니다. 장터 한편에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저 땔감을 안 사가는 거요? 비가 와서 너무 축축해졌거든요. 잘 타지도 않을 텐데요. 하지만 철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말리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분명 값싸게 저 장작마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철수는 헐값에 땔감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볕 좋은 곳에 펼쳐서 말렸죠. 일주일 후 바짝 마른 땔감을 기와집들에 가져다 팔았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땔감이 귀한 시기였거든요. 이 땔감 저렴한 맛에 참 요긴하게 쓸 수 있겠군요. 얼마에 파시나요? 기와집 주인들이 앞다투어 사갔습니다. 철수는 또다시 큰 이익을 남겼어요. 김대감댁 사람들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저 사내가 뭘 알겠어.
도둑질로 배운 재주가 고작 저것이겠지. 하지만 철수가 큰 돈을 벌어오자 모두 혀를 내둘렀어요. 저 사내 도둑질로 배운 눈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얻은 눈이었구나. 정말 대단하다. 봉수만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필 도둑 출신이 이런 재주를 부리다니. 하지만 김대감은 만족했습니다. 철수야, 잘했다. 약속대로 평생 이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철수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춘희도 기뻐했습니다. 철수의 성공을 보니 자신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역시 좋은 사람이었어. 그날 밤 춘희는 철수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철수가 장터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철수는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철수야, 정말 너구나. 돌아보니 오랜 떠돌이 동무인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돌쇠야,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냐? 돌쇠는 철수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나는 정말 못난 놈이야. 무슨 소리냐? 너는 이렇게 떳떳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곳저곳에서 얻어먹고 있어. 철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함께 굶주렸던 동무였거든요. 돌쇠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정말이냐? 그럼 우리가 언제 서로를 버린 적이 있었나? 철수는 돌쇠를 데리고 작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주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철수야, 너 기억하냐? 우리가 예전에 함께 돌보던 아이들 말이야. 물론 기억하지. 그 중에 막내 순이가 죽었어.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난달이야.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했어. 돌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김대감댁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동안 고생하고 있을 아이들 생각이 난 거예요. 이때 마침 춘희가 하인과 함께 장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찾고 있던 참이었죠. 주막 안에서 우는 철수를 본 춘희는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저분이 왜 우고 계실까? 춘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들었습니다. 철수와 돌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분은 도둑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사위일지도 모른다. 춘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리 있고 착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가씨,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하인이 물어보자 춘희는 화들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춘희의 마음은 이미 철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밤하늘의 별빛 같은 철수의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그날 밤 춘희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철수 씨 친구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친구? 오늘 장터에서 봤는데 옛날 함께 지낸 동무가 찾아왔더라고요. 많이 어려워 보였어요. 김대감은 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철수라는 사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 친구도 철수처럼 괜찮은 사람이냐? 잘 모르겠지만 철수 씨가 그렇게 걱정하는 걸 보니 좋은 사람일 거예요.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일 철수에게 말해보자꾸나. 그런데 바로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봉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김대감과 춘희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봉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노름에 빠져서 큰 빚을 졌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빚을 졌느냐?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뭐라고? 그 사람이 도망가는 바람에 저희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김대감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집안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 논밭을 팔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춘희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김대감은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김대감, 아들 대신 돈 받으러 왔소. 아들이 보증선 돈도 내놓아야지요. 못 갚으면 집과 땅을 다 가져가겠소. 김대감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로 집안이 망할 위기였어요. 그때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빚쟁이들이 철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머슴 주제에 나서지 마라. 저는 이 집안의 장부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철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빚의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머슴 같은 놈이 끼어들어 뭐 하려고?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철수는 빚 문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장터에서 기른 눈썰미로 문서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이 문서가 좀 이상합니다. 무슨 문제? 소인이 장터에서 장사하면서 본 것과 다릅니다. 이자가 너무 높은 것 같고요. 철수는 계속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 제가 관아에서 받은 문서의 도장과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요. 빚쟁이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심지어 정식 보증서라고 관아의 도장까지 받아놨구만. 아니, 멀쩡한 문서를 가지고.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문서를 받으셨나요? 철수는 그들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오히려 되묻기 시작했지요. 함께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렸다던 다른 상인들과 마을 어른들께 여쭤보면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철수는 장터 상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 중에도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상인이 문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저희도 당했던 것과 똑같네요. 정말입니까? 네, 저희도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곳에서 확인해 봤는데 가짜더라고요. 다른 상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도장은 진짜 관아 도장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저놈들이 여러 집안을 이런 식으로 속였어요. 우리 이웃집도 저들 때문에 얼마 전에 쑥대밭이 됐고 결국 집을 잃었는걸요. 철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들이 여러 집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냐? 네, 관아에 신고해서 제대로 조사해봐야 합니다. 빚쟁이들이 색깔이 변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리들도 이미 몇 차례 신고가 들어왔던 터라 수상하게 여기고 있던 참이었어요. 이런 사기꾼들이 있었다니. 즉시 조사해야겠소. 관아에서 조사해보니 정말로 큰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집안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은 일당이었어요. 철수라는 이 사내의 공이 크오. 집안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구했소.
관리들은 철수의 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아서 빚진 사람들의 피해도 일부 보상해 주기로 했어요. 김대감은 철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야, 내가 우리 집안을 구했구나.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대감의 큰아들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는 안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잠잠해졌어요. 사기 사건이 해결된 후 여전히 철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며 김대감댁을 위해 성실히 맡은 일을 해나갔어요. 그 무렵 김대감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소. 친척들과 마을 원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말이죠. 우리 집안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철수 덕분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머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요? 그런데 철수는 이제 머슴이 아니요. 김대감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철수의 공을 인정하여 면천시켜 주고 싶소. 이제 자유민이요. 봉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래서 불러 모으신 건 아니시죠? 김대감은 봉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봉수야, 내가 집안을 망칠 뻔했다는 걸 아느냐? 그건 제가 실수를 했지만 실수가 아니라 방탕이었다. 집안 재산을 마치 내 것인 양 흥청망청 써대고 빚이나 내고 다니고.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집은 체면보다 집안을 지킬 이가 필요하다. 철수야말로 그런 기둥이 될 사람이지. 김대감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어딨느냐? 이리 와보거라. 철수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든 사내를 내 막내딸의 사위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오? 뭐라고요? 친척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대감, 그럴 순 없지요. 아무리 공을 세웠다고 해도 출신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십니까? 어떻게 머슴이었던 자를 세상이 손가락질합니다. 김대감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던가요? 빚 갚아주던가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일 놀란 건 막내딸 춘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안 장부 일을 아예 철수에게 맡기겠소. 집안 재산 관리도 철수가 하게 될 것이오. 봉수가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남인 제가 있는데. 너는 노력하고 실패하며 다시 인생을 배워라. 집안 돈으로 놀고 먹는 일은 이제 끝이다. 김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꿈만 같았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같은 자가 어떻게 아가씨의 배필이자 이 집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때 춘희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철수 씨보다 좋은 분을 어디서 찾겠어요. 춘희는 용기를 내었고 곧 얼굴이 붉게 익은 석류처럼 상기되었습니다. 아가씨. 철수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가씨와 정말 혼례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친척들이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때 김대감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를 다들 보거라. 이게 뭡니까? 관아에서 도장이 찍힌 문서요. 철수가 면천되어 자유민이 되었다는 증명이지. 사람들이 문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관아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서방님 말이 맞습니다. 집안을 구한 공이면 충분하지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침묵을 유지했던 마님마저 철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철수의 인품은 누구보다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봉수는 화가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혼례 준비를 하자꾸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내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충분하다. 춘희가 철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은 눈빛이었어요. 철수의 마음에도 따뜻한 노을빛이 어린 대지처럼 온기가 퍼졌습니다. 한 달 후 김대 감댁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조선시대 관례에 따라 신부 집에서 혼례를 올렸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구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단 말인가. 그런데 사실 철수 같은 사위를 어디서 구하겠소? 김대감이 눈이 있으셨어. 춘희는 곱게 단장하고 철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밤안개 같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철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춘희를 바라봤습니다.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이 모든 게 꿈은 아니겠지. 혼례가 끝난 후 철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죄를 지었지만 끝내는 갚고 또 갚아 사람답게 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이 밑거름이 되어 집안을 살렸으니 하늘이 이 길을 허락한 것이겠지요. 김대감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정말 우리 집 사람이구나. 장인어른,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예전에 돌보던 아이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도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온 철수를 본 아이들이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 걱정은 하지 마라. 여전히 내가 책임질 테니. 철수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대감마님의 베품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돌쇠도 김대 감댁에서 일자리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철수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나도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어. 우리가 언제 남남이었나? 시간이 흘러 철수와 춘희 사이에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김대감은 철수를 친아들처럼 아꼈고 집안은 날로 번창했어요. 반면 봉수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다더니 알고 보니 복이 들어온 것이었다. 그 집 정말 잘 됐지. 사람은 역시 출신이 아니라 마음씨가 중요해. 어느 가을날 철수는 춘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행복하세요? 춘희가 물어보자 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꿈만 같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처음 창고에서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은 좋은 분이라는 걸.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두 사람은 가을 햇살 같은 온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어떻게 너희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지 알고 싶으냐? 알고 싶어요. 그럼 들어보거라. 옛날 옛적에. 이렇게 철수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생이 아니라 그가 끝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죠.